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인천 중동구 강화 옹진군 지역구 의원이시자 삼선 의원이고 또 인천광역시장을 2번 역임하신 안상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 의원님은 2월 27일 날 있는 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 재계 출시도로 그 YS가 영입을 했다. 96년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YS가 이제 정치는 구단인데 본인이 경제를 잘 모르니까 우리 젊은 피를 경제계에서 스카우트해야 되겠다 해서 1996년 15대 선거 때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뭐 MB 대통령도 역시 재계 출신이었고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뭐 제가 제일 장수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재계에 계신 분들은 정치권이 험악해서 그렇습니다. 재계에서는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더라도 정치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신데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 5번 나가서 오전 3성 2패. 그렇습니다. 또 그 광역시장 선거에 300만 인천 광역시장 2성 2패입니까? 그렇습니다. 2성 2패. 그리고 또 이 3선 중에서 1년짜리 보궐선거 의원 2번을 하셨고요. 또 지난번에는 무소속으로 나가셔가지고 한국당이 지금 3번을 공천을 배제했어요. 한국당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 2014년 그 지방선거, 2016년 이 총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무소속으로 31.87%로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이 되어 오신 최소 득표율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사전 5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신화를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학교 때도 한 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충청도 태안 출신으로 그때는 아직 벽촌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뭐 대학교 갈 때 전부 다 재수를 하고 또 기업에도 들어가서 전문 경영까지 했습니다만 CEO까지 하는 동안에 먼저 한번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성공을 해왔어요. 늘.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대표 선거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판을 지금 잘못 짜가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내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그야말로 뭐 지성이면 감턴이라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이고 소장님 뭐 연구가 많이 되셨네. 저희 오셔서 질문을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 선거에도 그때도 출마하셨죠, 그죠?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경선 후보로 나갔고, 이 홍준표 대표 나갈 때도 대통령 이제 경선 후보로 나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경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축제입니다. 저 컨벤션 이벤트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당연히 경쟁을 해서 승자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같이 참여자도 이것은 전체로 봐서는 큰 모양을 갖추는 아주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은 제가 아마 그 경선에 참여 안 했으면 굉장히 갈등이 심할 뻔했어요. 뭐 중간이 없이 서로 뭐 이렇게 친이 친박간에. 네네네. 그래서 그랬고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 나갈 때는 뭐 나름대로 당이 너무 어려울 때니까 그냥 이 분위기 메이커로 그렇게 해서 홍준표도 이제 처음에 대통령 출마를 우리가 후보로 옹립할 때는 굉장히 지지도 없고 그래서 그랬듯이 이렇게 당이라는 것이 뭔가 서로 간에 승패 간에 같이 화합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전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하시면서 친박일 때도 크게 빚을 못 받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휘하에서는 공천을 사실상 이 비대위원장 때까지 포함하면 3번 배제가 됐고 그렇다고 또 친이 때도 무슨 장관이나 이런 이 인천광역시장을 2번 하셨는데 장관이나 이런 어떤 건 직책을 또 안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 정치에서 한쪽에 지금 보수 진영에서 줄을 안 서고 어떻게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유지해 오셨는가 신기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줄을 안 섭니다. 예. 줄을 안 서고 이렇게 아부를 가서 할 줄을 모릅니다. 예. 속이 없는 얘기를 막 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이고 유권자다. 이런 생각에서 국민들한테 늘 잘 봉사하고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나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서로 친화력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줄 서는 걸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말하자면 좀 연맥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늘 허기를 줄 서지 말라, 돈 공천하지 말라 이래놓고는 또 그렇게 한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구별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참 고맙게도 결국은 이게 유권자들이 일으켜 세워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늘 이제 국민들이나 유권자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의 또 정치권의 애로사항은 뭐냐? 그렇다면 이제 중립적이고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래 되면은 양쪽 패거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친이 친박이다 치면 친이에서는 내가 친박이라고 그러고 친박에서는 내가 친이라고 그러고 서로 그래가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 내지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늘 이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을 짜는 사람들이 문제다. 저는 그래서 조금 비하하게 됩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대통령의 권한에 말하자면 고가호위하면서 결국은 지금도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맹점이자 고쳐야 될 점인데 하나하나 저는 몸으로 부딪혀서 그래도 우리 인천 시민 또 지역 주민이 저를 세워놨다. 저는 그래서 고맙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참 지역에 관리를 해서 이렇게 실패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금 하셨는데요. 의원님을 흔히 이제 비판하는 쪽에 또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인천에서 재정을 망가뜨렸다. 흔히 이제 의원님이 아시안 게임도 유치했고 또 인천의 청라 신도시라든지 또 송도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완성을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세계 도시 축전 이런 부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재정을 나쁘게 했다라고 이제 선거 때 제 상대방이 주로 비판을 하죠. 비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상대방이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그 이유가 합당한 것으로 잘못 오인이 됐는데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정이 재정 전체가 늘어나고 부채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이. 제가 인천시장을 시작했을 때 약 한 2조 정도의 부채가 제가 그만둘 때 한 7조 5천억 정도로 늘어났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인천시 전체의 부동산 시가 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시 재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재원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세금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데 2002년에 우리 인천시의 부동산 시가총액이 62조였어요. 근데 2010년에 209조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그럼 3.5배가 늘어난 거죠. 이거는 다 이제 숫자입니다. 팩트 통계죠. 그런데 부산이 죄송합니다만 부산의 예를 들면 부산이 96조였어요. 2002년에 96조. 그러면 인천의 1.5배 뭐 그럴싸하잖아요. 부산이 커 보이니까. 그런데 2010년에 얼마가 됐느냐? 거기는 146조.
우리 인천의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시정을 펼쳐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인천시는 뭐랄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차입을 해서 굳이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레버리지 효과를 올린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설명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제가 제대로 납득을 시키는 것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천이 땅도 지금 서울의 1.7배입니다. 인천이 아까 말씀하신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이런 데가 순증을 했고 인구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20만에서 이제 300만이 넘었습니다. 예, 많이 늘었죠. 어쨌든 도시는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서울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과고 그것을 말하자면 경제학적, 경영학적 기법으로 일부 채권을 발행해서는데 이게 거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기 때문에 이자가 높지도 않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기체를 못 합니다. 뭐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승인을 봐야 되죠. 기재부에. 기재부의 승인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시의회 통과가 돼야 되고 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선거 때는 그냥 외마디 소리 하고 이러면은 그게 그냥 그 이슈화가 돼서 하는데 제가 낙선이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후임 시장이 그거를 현직 시장으로서 자꾸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인천이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꾸 어렵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가 줄어들고 당대 시장이 더 고생을 했죠. 부채는 더 들어가고 오히려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뭐 저로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든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하든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의원님을 이제 모셔서 이렇게 의원님의 장점과 또 의원님한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또 이런 걸 집요하게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납득이 갈 거다. 이제 시민들은 거의 다 이제 납득이 됐죠. 시민들은 뭐 보니까 아이고 재정도 많이 늘어났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그거로 위해서 투자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옛날에 부산에서 의원님 비슷하게 부산의 공사판으로 만든 시장님이 한 분 계세요. 안상영. 예, 그 이후에 저기 누구라고. 그런데 그분은 시장을 3번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려 했는데. 맞았어. 그 출마를 결국은 못했죠. 왜? 맞았어. 그건 결과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다 보니 지금 민주당의 부산시장이 넘어간데도 그분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2번 다시 국회의원을 못 할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렇구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당선됐다는 것이 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것이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 공사판으로 발칵 뒤집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예 출마를 할 엄두조차도 이렇게 한국당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못 냈고 뭐 여러 가지 잡음만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참 이 정치 인생이 험난했는데요. 의원님은 보면 기업의 인텔리고 또 의원님 서울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오시고 또 서울대 MBA까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서울대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정치권에는 대한민국의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와해서는 막 좀 빼고 이야기하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이렇게 정치판에서 생존하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1, 2등이 대한민국에 살아남는 게 아니라 3, 4등이 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으로 성공한다. 그렇죠. 그런 구조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역경을 견디면요. 참 포기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버텼습니까? 이제 정치권은 이제 학계라든지 이런 데랑 달라서 비즈니스나 혹은 법조 이런 데랑 달라서 조금 그 최고의 어떤 그 최고 학부나 혹은 또 이렇게 너무 그런 학술적인 면에서 앞서간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죠. 그분들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취가 있지만 역시 관계 형성에서는 좀 어렵고 또 아주 역경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충남 태안이라는 아주 갯마을에서 태어나서 육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거의 끼니가 없을 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인천에 소위 이모님이 시집을 오셔서 네. 거기에 이제 기숙을 이제 밥 얻어 먹으면서 이제 살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신문 팔이도 하고 요즘 보면 이제 알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옛날에 학비를 냈죠. 초중고등학교가 다 월사금이라는 걸 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벌어서 내고 이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입주 과외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지내면서 역시 이제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이제 학교도 한 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재수, 그렇죠. 삼수 이렇게 가면서 또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요즘 알바생들이 취업해서 밀리듯이 청춘들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저는 아주 끈기가 이제 끈기가 저의 하나의 그 성격의 주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잘 살고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말 그 아주 핍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꿈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극복을 해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선거도 뭐 떨어지면 다음이 있지 이러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선거가 사실 떨어지고 나면은요. 그게 1, 2등 하던 사람이 떨어지면 8등하고 이런 떨어진 사람도 그렇긴 한데 꽁ጭ하고 1, 2등하고 떨어지면 그냥 만사가다 인간이 보기가 싫고 화병이 생겨요. 원님 떨어지면 대부분 2등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지. 저야 다 2등이죠. 간발의 차이죠. 그러고. 소장님도 이제 한두 번 출마하셨죠. 저도 한 번 출마했다 떨어지고 그 뒤로는 선거판에 열심히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는 거더라고. 이게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서너 번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지가 망하고 2번 떨어지면 집안이 다 망하고 3번 떨어지면 뭐 처가까지 다 망하는 게 이게 선거거든. 예. 그런데 저는 돈 안 쓰는 선거로도 또 이제 한 거예요. 돈을 뭐 여기다 갖다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FM식으로 한 거야. 몸으로 뛰고 설득력 있게 계속 다니니까 처음에 한두 번 떨어졌을 때는 이제 아이고 저 친구는 떨어지면 서울로 다시 갈 거야 아니면 고향으로 갈 거야 이러다가 계속 그냥 뭐 조기 축구회도 나가고 다니던 모시던 교회도 다니고 무슨 등산도 계속해서 하고 그러면은 한 6개월 이렇게 지나면은 야, 저 친구 봐라. 결국은 그런 향기가 주민들한테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참지.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끈기 있게 해왔고 정말 그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제 스스로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기가 돼서 돌아왔다. 저는 뭐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자, 그 얼마 전에 그 2가지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언론에 하셨더라고요. 하나는 대선 나갈 사람은 당권에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기 의원님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는데 의원님이 하시네요. 지금 각 분야에 파괴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이것을 중지시키거나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2020년 선거입니다. 결국은 선거에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의원이 더 많아야 이것을 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뭐 얼마나 힘들게 2년 가차이죠. 탄핵하고 나서는 당이 어렵게 한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그나마 노력해서 구사리 먹어가면서도 여기까지 아슬아슬하게 당 모양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용광로로 만들고 내년에는 그야말로 그 공천을 잘 해서 국민들한테 당원들이 추천하는 좋은 분들로 공천을 받아서 다수를 당선시킴으로 해서 일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뭐 대충 당도 잘 모르고 또 선거도 별로 많이 치러보지도 않고 뭐 본인 평생에 선거도 한 번 안 치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당이 어려울 때 어느 역할을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 건 고마운데 고맙고 다 환영해야 될 일인데 조금 시간을 두고 준비해도 될 일을 너무 오자마자 그냥 대표 선거를 해서 대권에 디딤돌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이것이
본인들도 성공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분들이 지금 과당 경쟁을 하면 지금 대권 경쟁이라면 다 이제 계파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면 서로 또 극한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신박 비박이나 이런 것처럼 또 싸워. 그러고 이제 혹은 누가 또 됐어요. 당대표가 누군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러면 당권파가 있고 또 비당권파가 생겨요. 그럼 또 싸워.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공천을 하고 제대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그럴 거냐 이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는 무수히 많은데 이것을 받을 그릇,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저희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또 싸우고 또 옛날이랑 달라진 게 뭐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 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과연 갈 길이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대선을 갖다가 조기에 한국당으로 갖고 끌어왔을 때 결국은 이번에 거기 대선 주자가 당권을 차지했을 때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내년 공천에다 그렇습니다.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 공천 구도를 자기가 대권을 가는 쪽으로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아마 지금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가요. 그러면 예. 내년 이 총선 그리고 총선을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간다면 대선 직전까지 예. 이제 당 대표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대선은 이제 총선 대선용으로 공천을 전부 정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에서 이제 공천이 배제되는 사람은 또 다른 분란의 요인이 그렇죠.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뭐 불을 보듯이 환한 일이에요. 예. 그 아주 너무나 명확한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불길한 것을 왜 지금서부터 씨앗을 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번에는 당에 이렇게 관리하면서 당을 안정적으로 정리해서 개파색을 갖다가 이렇게 지우고 이 화합할 사람을 앞에 세워서 또 개혁할 사람을 세워서 가다가 공천도 또 그런 기조에 의해서 예. 공정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천에서 총선에는 힘을 모아서 힘을 대선 모아서 후보 되는 사람들도 모두 그게 기여를 하고 전체 가서 선대위원장으로 예.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고 예. 이래가지고 붐을 일으켜서 예. 다 같이 당선시켜놓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아요. 3년 후 일입니다. 예, 예. 그럼, 대권 예. 경쟁이라는 예. 게. 예.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본인이 지금부터 가서 굳혀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당을 안 그래도 이렇게 친박 비박으로 나누어서 결국은 친박 비박의 싸움이 탄핵이나 정권을 상실하는 참 예.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은 지금 친박 비박의 흐름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분이죠. 그렇습니다. 뭐 어디도 친박이라거나 비박이라거나 빚진 게 없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당내에 이런 뭐 찬탄, 반탄, 탄핵을 찬성했니 반대했니 하면서 보수 분열이 끊임없이 되고 분열된 데서 또 되고 예. 이러면서 이제는 장외에 있는 이 보수를 사랑하는 대중들까지도 또 그 흐름에 예. 이렇게 분열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우리 이 보수는 소위 보수 우익은 어떤 행동하는 분들이 비교적 적고 좌파들은 행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결사도 하고 이랬는데 보수는 그냥 뭐 별일 있겠나 뭐 좀 나중에 가서 선거 때 그냥 표나 한번 찍어주면 되지 이러셨는데 이제는 보니까 저쪽이 다수가 돼버렸어요. 예. 우익이 소수가 되면서 여러 갈래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뭐 여러 단체도 좀 만들고 태극기 애국 세력도 있고 또 이런 우리 황 소장님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진실을 전달을 해서 국민들을 각성하게도 만들고 저희들 같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제 참여해서 여러 가지 국정을 논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이게 큰 틀에서 그냥 같이 갔는데 이제 지난번에 특히 이제 탄핵 이후에 너무나 격렬하게 이제 대립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국회에서는 물론이고 이런 여러 그 민간 부분에서도 속에도 분열들이 많이 생기죠. 예. 생긴 겁니다. 집회를 해도 5군데 6군데로 나눠져서 주말에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통합과 단결을 해서 해야만이 선거는 숫자 게임이거든. 예. 숫자가 많아지려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열할 수 있는 씨앗과 단초를 만들면 되겠느냐라는 게 제 얘기예요. 지금 대선 주자급이 나가면 반드시 분열하게 돼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또 분당도 가능해. 그럼 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죠. 어디다 대고 표를 갖다가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되고 나오려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저는 뭐 경선도 불출마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멸사봉공 그야말로 그 봉사와 희생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지 자기 무슨 대권을 위해서 디딤돌로 삼고 줄 세우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천벌을 받을 거다. 이 역사상 아주 정말 회복 못할 불명예가 될 거다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예, 저는 뭐 의원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국당이 일단은 총선을 한 석이라도 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문정권의 이 무도한 국가 경제 사회 안보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라가 기적같이 망하는 지금 꼴을 보고 있다 했는데 그걸 일단 스톱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방법이 유일합니다. 여기 100만 명이 나와도 소용없고 뭐 일부에서는 보니까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임기 안 끝난 대통령 무너뜨려내고 했으니까 우리 측에서도 끌어내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4월 13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총선에 이겨버리면 총선 이겨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여러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랑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또 일방적인 독재 좌파로 가지 않도록 견제가 100%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당이 되는 경우에 또 당연히 개헌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모두 이것이 중요하다. 뭐 유튜브 참 고맙고 태극기 애국세력 고맙고 여기저기서 격려해 주는 분들 고맙지만 중요한 것은 의석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한국당이 지금 뭐 또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한 40%는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좀 많이 올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에는 보수지만은 현재 한국당의 형태에 대해서는 만정이 떨어진다. 차라리 한국당을 이런 태도로 바뀌지 않고 가면 찍을 바에야 선거를 안 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찍겠다. 문도 싫지만은 한국당도 싫다는 사람들이 15에서 한 20%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웰빙 보신주의 또 투쟁성 부재 기득권 부패 세력 너무 기득권 편을 많이 드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 20, 30, 40대가 한국당에 좀 신물이 난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도 우리를 걱정해 주는 척 말이라도 하는데 그 국가 예산을 퍼서라도 우리한테 주려고 시도라도 하는데 당신들은 기득권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그렇게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각오들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기득권층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일단 그 야당에서 씌운 레토릭도 상당히 있다. 그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표를 소중히 하는 거기 때문에 표가 어느 쪽이 더 많으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포퓰리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보수의 입장입니다. 이제 좌파는 파퓰리즘적으로 가서 하다가 뭐 나라가 뭐 그리스처럼 망하거나 뭐 베네수엘라처럼 전부 다 이제 이민 가서 살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들거나 좌파는 무책임하게 파퓰리즘 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되 국가가 그냥 지속 가능하게 소위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접점을 고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책을 이렇게 양쪽 그 민주당과 우리 당의 한국당의 정책을 놓고 블라인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당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에 대한 일단 이미지가
그동안에 말하자면 뭐 우리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좌파에서 한 대로 뭐 보수 꼴통이다. 저희들은 부자들 대변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해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것이 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것은 기업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기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업을 통해서 생산 제품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용역과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또 기업이 있어서 거기 일자리가 있고 기업이 있어서 거기서 세금을 내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소위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그 혜택을 받는 이제 대주주 측에만 잘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는 가능하면 이제 그 경제면 경제, 주로 이제 경제 쪽에서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활성화시켜서 세계화시켜가지고 국내외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면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전해주는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하자 이런 주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저희들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단계에 맞춰서 가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일본에도 가가지고 한번 최저임금 정부에서 하기 직전에 가서 현장들도 보고 그랬어요. 잘 모르면은 다른 나라에서 한 거 보고 벤치마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업종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차등화가 돼 있어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봤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전체를 갖다 올려놓고 또 급격히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좋은데 받는 사람은 이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좋지 중소기업들은 망한단 말이야. 회사가 망해버려요. 망해버리면 그나마 받던 것도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문 닫아버려. 그러면 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결국은 소기업 소상공인들 지금 동네 골목에 밥집들 무슨 슈퍼 뭐 이런 것들 죄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다 맞다고 보고 최저임금이나 다만 한국당이 과거에 보면 재벌들이나 대기업이 이제 성장의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나라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무슨 이 탈세도 하고 부당정려도 하고 뭐 상속세도 안 내고 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영역까지 침해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수가 좀 둔감을 했고 또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지난번에 이제 경제가 망가진다고 욕을 먹으니까 원격 의료, 인터넷 은행 뭐 이런 거를 쓱 발표해요. 카풀. 근데 그게 언뜻 들어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또 원격 의료는 전체 의료 기반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은행이라는 거는 지금 5, 60대 어떻게 보면 한국당의 지지층들이 은행에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넷 은행을 하면 은행원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은행 지점들이 오프라인 지점들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걸 툭툭 수용할 게 아니죠. 저 사람들이 뭔가 비리 구조에서 카풀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국당 안에서 이런 부분에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데 토론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받아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한국당의 비례대표들이 보면 뭐 대기업이 이런 부분에 가까운 데서 일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중소기업을 위해서나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간 건 못 봤고 또 보면 이 뭡니까? 정경련에서 집권할 때 돈을 받아가지고 저는 보수 이런 활동을 했지만은 그런 주는 부분도 그런 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당이 좀 극복할 가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시대에 맞게요. 뭐 소장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건건이 저희들이 챙겨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대주주들의 일탈 행위나 또 대주주들이 자기네들 뭐 가까운 사람들이나 친인척들한테 뭐 납품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구조, 뭐 순환 출자 구조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정말 투명하게 하고 모든 것을 소위 법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가는 거는 철저히 차단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걸 강조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지금 보면 이 한진 칼에 조양호 회장 일가 그분들이 이 국민들 앞에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가가 다 욕을 먹어요. 저래 욕 먹는 가족도 찾기는 어렵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욕 먹는다고 해서 경영권을 그뭐 정부 앞잡이인 듯한 펀드가 나서서 몇 달 전부터 앞으로 간섭을 하겠다. 뭐 구조 개선을 하겠다 해놓고는 또 나서서 이제 국민연금이 노골적으로 경영권을 거의 내놔라고 밀어붙이는데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물론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이제 큰 목소리는 안 내고 원내 대책회의나 이런 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발언이 잘 외부에 우리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잘 안 나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을 갖다가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간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가 잘 안 될 수 있고 특히 외국 투자가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또 있지도 않은 일이고요. 전 세계 연금 사회주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너십까지 갈아치우겠다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개별적인 차원에서 멘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당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한번 제가 들어가서 짚어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흐트리트린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잠깐은 뭐 혹시 그거 참 재밌네 이럴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본주의 전체, 시장 경제 전체를 질서를 파괴하고 투자 의욕을 저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온다. 그 주주한테도 물론이지만 국민들 전체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그럴 때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뭐 이런 강하죠.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부자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욕할 땐 욕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선을 넘으면 그거는 지켜야죠. 그렇죠. 우리 경제의 근간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으로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잘 그냥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5,000년 역사에서 지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한 4, 50년 동안이 가장 번영했던 시절입니다. 배고픈 걸 잊은 유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5,000년 중에 70%를 중국 놈들한테 침탈당하고 조공바치고 또 그 중에 뭐 한 10%는 또 일본 놈들한테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 같이 산 거는 그저 1, 20% 기간인데 그것도 뭐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산 게 우리 나라의 백성들의 우리 또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서부터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곡절이 있고 귀여운 사람들이 많고 결국 국민들이 다 노력을 했지만 리더십으로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다른 기적처럼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가는 길을 알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대통령도 각성을 해야 되지만 내가 보기엔 각성도 쉽지 않지만 대통령이 바꾼다 하더라도 현장 시장에서 놀래는 가슴에 어이구 조용히 있어야지. 우리가 뭐 그냥 세월이 가고 언제 뭐 변화가 있겠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판이라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경제 전문가로서 좋은 진단을 해주는데요. 자, 1부 마치기 전에 의원님이 그 사모님하고 사별하셨어요. 그런데 그 같이 사시던 아파트를 그 이하 여대에 기부를 하셨다고요? 사모님 목요예요? 그러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2010년 제가 인천광역시장을 떨어졌더니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제가 사실은 뇌출혈로 누워서 와병을
토탈은 14년 정도 했습니다. 대학 교수였었는데 결혼 초에 좀 한 쓰러져서 한 1, 2년 고생을 하다가 회복이 됐는데 다시 한 교직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쓰러져서는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와병 중에 그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애가 없었습니다. 우리 처부 사이에 우리 아이가 없고 그런데 와이프가 가고 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뭐 이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떡하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그 신혼 초에 마련한 건데 이제 꽤 뭐 안양에 그 과천 바로 옆에인데 한 45평 좀 되는 아파트였었는데 그걸 뭐 팔아서 쓰려고 그러면 한 5, 6억 되겠지만 그거 정치하는 사람 뭐 돈 다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닌 게 아니라 이화여대에 기증을 해서 우리 처가 이름이 정경님인데 정경님 국제 그 장학금이다 해가지고 했고 책이 또 많았어요. 학자가 돼서 뭐 책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0여 권쯤 있었는데 전문 서적이죠. 의상과로서 아주 옛날 고증하는 자료서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건 인천의 미추홀 도서관이라고 제가 건설한 그런 도서관에다 기증을 했는데 아이고 그런 얘기 듣고 그런까지 조사를 하셨군요. 정치인이 후원금을 많이 받아가지 참 기부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제가 거의 아마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하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신 어른이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십시오.